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키를 타고 있지만 평범한 스키장이 아닙니다. 개성 넘치는 미술관처럼 보이지만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치워도 치워도 다시 쌓이는 쓰레기. 지금까지 가장 쉽게 쓰레기를 처리하던 방식. 매립은 이제 더 이상 해답이 아닙니다. 매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땅에 한번 묻어버리면 그 땅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땅에 묻힌 쓰레기가 썩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뭐 500년, 1000년까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묻어둬야 되거든요. 심상치 않은 쓰레기 대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무시하다 보니까 폐기물 대란이 나오는 겁니다.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왜? 골치 아프니까. 다른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매립장 문 닫는다, 직매립 금지한다 그러니까 딱 지금 이런 이제 조금 난리가 나는 거고요.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되가져가세요. 위반 시 핑거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구 1000만의 화려한 국제도시 서울. 아름다운 서울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작업은 늦은 밤 시작됩니다. 대도시 서울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오래되고 좁은 골목길. 어둠을 틈타 환경미화원들은 바쁜 하루 동안 버려진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며 서울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에 적합한 손수레는 순식간에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 작게 나온 적게 나온 거예요. 어저께 이건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적게 나온 거예요? 한 2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더 나오나요? 이거 리어카로 학리어카로 한 3번 정도 왔다 가야 해야 돼요. 여기만. 이 골목만요? 예.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은 약 3,200여 톤에 이릅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도 자리를 잡았고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활용률이 높지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건 폼, 스펀지 같은 거, 메모리 폼이나 아니면 이제 나무는 이제 폐기물로 버리셔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못합니다. 모든 쓰레기는 종류별로 버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분리한 각각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도 지역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지요. 하지만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좀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어서 이곳이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곳인지 불연성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지 그도 아니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곳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종량제와 각종 분리 배출이 제법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 주거시설이나 일반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전혀 달라집니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잘 이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내놓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막 버리는 경향들이 많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외국인들이 조금
분리수거에 관해서 아직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가들이 아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파트보다.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배출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쌓아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음식물에 그냥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압축하면 이제 터져가지고 옷에 다 묻고 조심해야 돼요. 음식물 튀면 저희가 다 보상해야 하고 하니까 신중해서 이제 돌려야 하고. 함부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큰 골칫거리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담아가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은 이제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봉지로 해가지고 가로로 빼놓거든요. 빼놓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놔두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놔도 되다 해가지고 같이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죠, 원래. 현재 서울에는 4개의 자원회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시설입니다. 서울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 3,200여 톤 가운데 4곳의 자원회수 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은 하루 약 2,200여 톤. 자원회수 시설에서 소각을 거쳐 폐기물의 총량을 대폭 줄이고 소량의 재만 매립합니다. 서울이 9,500톤이다. 하루 이렇게 봤을 때 6,300톤 정도는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로서 자원화가 되고 있는 거고 2,200톤 정도는 서울에 자원화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미 기존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00톤 정도가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흘러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원회수 시설을 거치지 못한 나머지 1,00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1,50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간척지에 서울과 수도권 58개 지자체에서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묻습니다. 1992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이곳 매립지는 그동안 수도권 시민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고스란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은 가장 초기 단계 원시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인 것이죠. 묻는 방식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한 방식의 쓰레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썩지 않으니까 이 땅에 묻어 놓으면 이거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소각하지 않은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습니다. 쓰레기를 파묻어서 버리던 시대가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인천시나 서울시, 경기도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각재만이 매립되는 체계로 전환돼야 되는데 만약에 소각시설도 설치되지 않고 매립지도 대체 매립지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은 우리 종량제 폐기물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잔뜩 쌓여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2018년 4월에 발생했던 폐플라스틱 대란보다 훨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매립지로 직행하던 1,00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집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수거할 수도 없고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그대로 곳곳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반복됐던 쓰레기 대란이 더 큰 해일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는 양천, 노원, 마포, 강남 모두 4곳의 소각장이라 불리는 자원회수 시설이 있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 자원회수 시설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등 모두 8개 구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가득 실은 트럭은
입구에서 자동 계측 시스템을 통해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처리하는 폐기물은 900톤. 악취가 시설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문을 통과해 반입장으로 들어오면 주민감시원이 모든 트럭의 쓰레기를 검사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섞여 있는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저희 차가 하루에 150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요 게이트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시원, 주민감시원이 7명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다 일일이 다 찢어서 정말 생활 쓰레기인지 아니면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은 다 찢어내고 꼭 태워야 되만 하는 그런 쓰레기만 저희가 태우고 있고 분리수거되는 그런 것들은 다시 다 회수시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가 5% 이상 섞여 있으면 소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지역의 쓰레기는 일정 기간 반입이 금지됩니다. 반입장의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에어 커튼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고 악취 공기는 연소형 공기로 사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각로 운전으로 완전 연소 및 다이옥신 재합성을 방지하며 환경 오염물질 제거 설비의 최적화 운영으로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질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벙커로 들어온 종량제 봉투는 바로 태우지 않고 30m 높이로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면서 터뜨리고 뒤섞습니다. 고르게 소각되고 소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소각로의 온도는 85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완전 연소될수록 유해물질 배출이 적어집니다. 소각로에서는 투입된 쓰레기를 완전 연소시키게 되고 이후 배기가스는 환경 오염물질 제거 설비를 통과하게 되고 이때 각종 오염물질이 제거되며 최종적으로 연도를 통해 대기로 방출되고 방출 시 굴뚝 자동 측정 장치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400도 이상의 폐열로 전기를 만듭니다. 고압 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의 난방열로 공급됩니다. 타고 남은 재는 벽돌이나 보도블럭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60, 70%를 재활용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40%를 에너지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해야 결국 탄소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고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를 거기서 뽑아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어쨌든 순환 경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폐기물은 반드시 이제 태우고 에너지 회수하고 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선진국 위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지역 난방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1000여 톤의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매립됩니다. 철저하게 분리 배출되지 않고 소각 과정도 거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생기는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이 매립이라는 것은 워낙에 넓은 땅에 자연적으로 분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30년은 다른 용도로 그 땅을 쓰지는 못하고 그 쓰레기들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를 관찰을 하고 주변의 환경을 피해를 주지 않는지도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소각이라는 방법은 일단은 태워서 안정된 물질로 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성능이 부피로 봤을 때 약 한 95% 정도, 무게로 보면 80% 정도 줄어듭니다. 소각시설은 성능이 좋으면 그게 자원화 시설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과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또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그게 바로 소각이 가진 장점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시설로는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사는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마포에는 이미 그 750톤짜리 하나 소각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짓는다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누구나 필요한 건 알지만 이미 하나 있는 지역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그냥 구마다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포가 무슨 봉이냐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와 건강하고 마음 편히 살 개인의 권리,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재활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전체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비율은 40% 이상이지만 실제로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과 혼합 배출 때문입니다.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55톤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마구 뒤섞여 들어온 재활용품 중 큰 쓰레기만 사람이 분류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종이와 비닐을 선별하고 빛을 이용해서 소재가 다른 플라스틱을 구분해냅니다. 플라스틱에 빛을 투과시켜보면 원재료별로 반사율이 다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사이에서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 재질의 폐기물을 골라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올라오면 플라스틱들이 각각의 자기 통으로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PP 플라스틱들이 플라스틱 저장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별 효율도 제법 높습니다. 기존에는 컨베이어에서 사람 손으로 하나씩 골라내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기계적 선별, 광학 선별,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선별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성 높게 그리고 순도를 높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어요. 많이 하시면 30%, 40% 수준이었고 지금은 많이 하면 75% 이상 선별할 수 있게 돼서 다양하게 선별을 하면 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돼서 선별장의 쓰임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로봇 선별기도 등장했습니다. 원하는 폐기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면 내용을 학습한 로봇팔이 폐기물의 모양과 색깔을 감지해서 골라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뿐 아니라 58가지의 폐기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페트병만 압축해 놓은 거를 따로 뭉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나오는 재활용 선별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비닐도 잘 고르면 기름을 뽑을 수도 있고 또 소각해서 탈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들은 전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플라스틱에서 다시 기름을 뽑아서 다시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만드는 케미컬 리사이클링이라는 기술들도 점점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석유에서 만드는 플라스틱에서 폐기물에서 만드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되고 재생되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도입이 되는데 향후는 폐기물이 아니라 원료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만으로는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해 빠르게 줄어드는 지구 수명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수준과 행복 지수가 동시에 높은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명물 인어공주상 뒤로 유독 눈에 띄는 커다란 건축물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아마게르 바케입니다.
코펜하겐을 비롯해서 인근 5개 도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일 대형 트럭 350대 분량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하루 최대 1,800톤을 소각합니다. This is the waste reception area at Amager Bakke Ark in Copenhagen. We receive the residual waste, that means the waste that cannot be recycled or reused from all over Copenhagen, from all the Copenhageners, both the inhabitants and the businesses in Copenhagen. 아마게르 바케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은 연간 56만 톤.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전기와 난방열로 인근 지역 18만 가구에 공급됩니다. 아마게르 바케에서 처리하는 것은 비단 코펜하겐과 인근 도시의 폐기물만은 아닙니다. 작년 여름 국경을 마주하는 독일 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때 막대한 쓰레기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덴마크는 이것을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나라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And a lot of waste was being created. They don't know what to do with that waste. It's been mixed together, they cannot recycle anything of it. So they asked us, please, could you help us out? We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 waste. So obviously, bring it here. We'll help you.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는데 아마게르 바케와 같은 시설은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 피하고 싶은 혐오 시설로 인식됐던 것은 코펜하겐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펜하겐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낮은 평지로 이루어진 코펜하겐에 높이 85m의 언덕이 있습니다. 코펜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공 언덕입니다. 주변에 산이 없어 스키를 타기 힘들었던 코펜하겐 사람들은 이제 인공 언덕에서 1년 내내 스키를 즐깁니다. 스키장뿐 아니라 인공 암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산이 없는 지역이지만 산에서 하는 스포츠를 어렵지 않게 즐기게 된 것입니다. Det er fantastisk. Jeg ser jo byen fra en helt ny side af, og komme herop og kan se ud over, og så er det også bare fedt at kan være aktiv samtidig. Jeg bor i København, nordvest, så det er 8,5 kilometer herfra. Så jeg kommer 2-3 gange om ugen, og jeg kommer på cykel. Jeg cykler her med ski og det hele. 코펜하겐 시민뿐 아니라 이웃나라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코펜힐은 다름 아닌 소각장 아마게르 바케입니다. About 10 years ago, they decided to build new. The old facility, the old plant was located on that empty square right behind us. And then they decided to build new and put it here instead. 오래전에 지어진 소각장이 한계에 이르자 코펜하겐 시에서는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에 다시 소각장을 짓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소각장 위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코펜하겐 시는 새로운 소각장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갔습니다. The whole idea about using the building for other than its main purpose, they did that in sort of because they were going to build this massive building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they wanted to sort of win over the people living here, and they wanted to figure out how can we invite them in and have them embrace this place. 시민들이 우려했던 유해물질 배출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And by 2025, hopefully, we'll have installed a full-scale facility for capturing CO2 from the emissions. If everything goes right and after the plants, then we should emit no fossil CO2 by 2025. That's the goal. Our next door neighbor is 250 meters from here, and we have skiers on the rooftop. We cannot emit stuff that pollutes, obviously. And this is actually, I believe, one of the most clean waste-to-energy plants in the world.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아마게르 박해는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 훈데르트 바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훈데르트 바서는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위대한 화가이자 건축 치료사로 불리는 건축가입니다. 또한 자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가로지르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서쪽에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법한 재미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에는 1년에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이기도 한 이곳은 슈피텔라우 소각장입니다. 비엔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Wir haben hier täglich 160 Müllsammelfahrzeuge. Sie kommen Montag bis Freitag. Wenn Feiertag unter der Woche ist, kommen sie auch am Samstag. Sie kommen zweimal am Tag, einmal in der Früh, stellen sich hier an, dann wird der Müll entladen. Sie fahren dann leer in die Stadt, kommen wie jetzt am Nachmittag ein zweites Mal. 슈피텔라우 소각장에서는 연간 25만 톤의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6만여 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합니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1년. 1987년 대형 화재로 소각장이 불에 탔고 재건축과 이전을 두고 시와 주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Es war damals am 15. Mai 1987, als ein großes Feuer die Spittelau völlig zerstört hat. Wir haben sie dann aufgebaut und wir haben gesagt, wir werden sie am selben Ort wieder aufbauen, einfach um auch die Wege der Müllautos kurz zu halten. Wir entsorgen hier die umliegenden Bezirke. 건축을 의뢰한 훈데르트 바서조차도 소각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Funktioniert, er war ja am Anfang überhaupt nicht begeistert, er hat Müllverbrennung abgelehnt und erst als wir ihm 3 Versprechen gegeben haben, hat er die Spittelau gestaltet. Das erste Versprechen war der Einbau dieser hocheffizienten Rauchgasreinigungsanlage. Das zweite war der Aufbau einer umfassenden Mülltrennung in Wien und seine dritte Bedingung war, dass sich niemand in seine Planungen einmischt. Erst dann hat er die Spittelau gestaltet. Er hat es auch für seine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 자연주의 사상가인 훈데르트 바서가 만드는 친환경 소각장. 시민들은 훈데르트 바서를 믿어보기로 했고 마침내 예술작품의 경지에 이르는 소각장이 완성됐습니다. Ich kann mich nur erinnern, da hat man da gab es ja immer schon die Müllverbrennung. Da hat man das dann schön gemacht mit so Bunt und Farbe und hat das dann auch nicht Verbrennung, sondern Fernwärme genannt, also PR, Public Relations, wenn man will. Und jetzt wissen viele gar nicht mehr, dass das eine Müllverbrennung überhaupt ist. 훈데르트 바서는 소각장 건축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독특한 외벽에 사용된 자재는 대부분 재활용품입니다. 그렇다고 에너지 회수와 생산이라는 소각장 본래의 기능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Vorteile hier ist ganz eindeutig. Das erste große Vorteil ist, durch die Müllverbrennung kann ich die Größe des Volumens des Mülls massiv auf 8 bis 10% reduzieren. Vorteil 1. Vorteil Nummer 2 ist, dass ich dadurch Energie erzeugen kann. Ich kann hier allein durch die Verbrennung des Mülls in der Spittelau für etwa 69.000 Haushalte Fernwärme, also heißes Wasser erzeugen und kann etwa für 50.000 Haushalte Strom erzeugen. Also all die Energie, die im Müll steckt, wird genutzt. 골칫거리가 될 뻔했던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아름다운 도시 비엔나에서도 손꼽히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소각되는 쓰레기는 화석연료의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슈피텔라우에는 환경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Gibt es in Wien auch einen neuen Plan, wie wir auf 100% erneuerbare Energie kommen können, plus Abfallverbrennung. Und da ist zum Beispiel vorgesehen, dass wir in Zukunft so etwas wie große Wärmepumpen einsetzen werden. Die sind auch jetzt schon zum Teil im Einsatz. In Wien haben wir auch die Möglichkeit, Geothermie zu verwenden, das heißt Tiefenbohrungen und damit Wärme zu produzieren und die Haushalte zu versorgen. Das werden wichtige Bausteine sein und damit können wir weg von fossilen Energiequellen und das ist möglich und das ist eine großartige Herausforderung, da ein Energiesystem zu schaffen, das wirklich zukunftsfähig ist. 비엔나시에서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Transparenz geht es ehrliche Information. Hier gibt es so gut wie keine Auswirkungen auf die Bevölkerung, weil wir auch sehr sauber arbeiten, weil wir sehr transparent arbeiten. Also das wäre der Tipp, einfach ehrlich sein, den Menschen zeigen, was geplant ist, dann auf Fragen reagieren und mit diesen Fragen auch ehrlich umgehen. 현재 폐기물을 가장 많이 소각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흔히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절반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합니다. 소각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쓰레기의 지금 발열량이 생활 폐기물 한 3,000kcal쯤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한 4,500쯤 되기 때문에 발열량이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화석연료가 줄어들면은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탄소 중립 사회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회수 시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입니다. 소각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배출가스를 굴뚝에서 흡입해서 입자상 물질을 여과지로 흡수시켜 실험실에서 분석한 후에 배출가스량을 무게와 함유량으로 분석해서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결과치가 어땠나요? 현재까지 결과치는 법적 규제치를 초과해서 행정처벌이나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양호하게 법적 규제치의 10분의 1 이하로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굴뚝에는 굴뚝 자동 측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상황을 24시간 자동 측정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 결과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나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국제사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이옥신의 경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인근의 대기질과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해왔습니다. 소각과 연관된 다이옥신 물질이 대기 중에서 얼마큼 확인되어지는지, 그리고 소각 때 발생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중금속 종류들, 그리고 태울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알데하이드류나 휘발성 유기화 물질 등등의
위험하고 건강 피해가 가장 우려되어지는 물질 위주의 환경 조사를 그동안 진행을 시켜왔고, 조사 결과 대기질의 경우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타 지역, 즉 소각을 하지 않는 곳이나 혹은 선진국에서 산업화되어져서 소각을 이행했던 지역들과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상태는 선진 상태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서울시의 다른 지역이나 유사 지역의 연구 결과들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 자원회수시설 300m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체내 유해물질 농도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이옥신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50배, 100배 그 이하로 기준보다도, 그다음에 먼지 같은 경우나 그런 아까 산성가스들은 보통 5배, 10배 뭐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보다 훨씬 낮게 이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무리 명확해도 소각장이라는 명칭에 담긴 부정적인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충남 아산에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인근 160여 가구가 참여해서 하루 250kg의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 공장입니다. 저 마을 기업은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그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무언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 중에 시와 협의해서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게 세탁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세탁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산 생활자원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폐열입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면 열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열 발생 과정에서 나오는 그 스팀을 저희 지하로 매설을 해서 저희 공장까지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 따뜻한 물도 데워서 쓰고, 건조기 같은 경우는 스팀을 100%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 사용 부가율이 거의 없어요. 환경과학공원은 아산 생활자원 처리장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루 2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이지만 150m 높이의 굴뚝은 아산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대로 활용됩니다. 여기 원래 뭔 줄 알아? 여기가 과학관, 식물원, 곤충관 등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소각장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운영되고, 무엇보다 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소각장이 있다고 해도 소각장은 소각장 나름대로 좋은 역할이 있을 테고, 또 와서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자원을 찍어서 쓸 수 있다니까 좋은 혜택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소각장이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변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요.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소각장이 있는 환경과학공원이 아산의 자랑이 됐지만, 처음 소각장 건설이 계획됐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후보지를 선정을 한 후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계속 그걸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시에서 후보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와 같이 어우러지는 소각시설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를 해서 입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사업 주체를 지역민에게 넘기고 시에서 뒷받침했습니다. 저희가 견학을 거의 30회가량
주민분들하고 함께 타지자체의 소각시설 견학을 다녔었고요. 계속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와 주민 간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주민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해 주시고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해 주셨습니다. 시와 지역 주민이 소통하면서 보낸 1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피시설과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소각장이 완공됐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환경 개선에 소각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연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좀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은 모를까 지금 같아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가까운데 이렇게 저렴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주니까 당연히 그 혜택을 누려야죠. 많이 누리고 싶어요.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거리낌 없이 찾는 이곳은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하지만 소각장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소각장이라는 걸 좀 느끼세요?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 아무 적이 없어요. 뭐 그 전에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위에서 하니까. 그런데 지하로 옮기니까는 아무 냄새 안 나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죠. 지하 1층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공원 아래 25m 지하에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복합환경 기초시설이 있습니다. 뒤섞여 들어오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건조와 압축을 거쳐 가축 사료로 만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꺼리는 시설은 지하로, 지상은 주민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소각장은 어떻게 잘 지어서 잘 활용을 잘해서 냄새 안 나게 그 오염도 안 되고 공기도 좋아지고 또 그 활용을 해서 또 이렇게 체육시설도 위에 지상에 하고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하남 자원회수시설 바로 옆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쇼핑몰은 하남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아 이게 하기 나름이구나. 뭐 화장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쯤에 이제 여기 하남에 또 화장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걸 못했죠. 그분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누가 장례 치를 때 보면은 성남 화장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그 당시에 그 화장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게 잘못이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홍보를 자꾸 해서 그 해본 시설이 아니다. 반대와 찬성 사이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소통과 배려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통하고 배려하느냐에 따라 반대가 찬성이 되기도, 찬성이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계속되던 쓰레기 직매립은 이제 중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회수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되던 천여 톤의 쓰레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소각시설을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많이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속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경제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같은 것이 더 활성화돼서 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섰을 때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돼야 돼요. 새로 만들어질 자원회수 시설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환경을 지키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매립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재활용을 할 것이냐, 소각을 할 것이냐. 매립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소각 방식인데 그 소각이 그냥 소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지구온난화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들이 많은데 바로 쓰레기가 가진 그런 그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회수해내는 그런 그 옛날의 소각 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성능을 갖춘 시설로서 가는 그런 정책 방향이 현재의 정책 방향이고 그게 앞으로 지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 관리하면 에너지 자원이 됩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